저희 선부께서는 고향이 충남 서천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와 관계가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저는 선부께서 젊을 때 집안 어른들 문집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를 바라셨는데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일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만전당 홍가신의 문집 중에서 시 중에 몇 수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재연을 드려볼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시의 가치 재발견이라고 약간 바꿔봤는데요. 선인들의 문집이 전해지는 문집에 실린 글을 시문이라고 할 때, 시는 운을 맞추어 쓴 글을 말하고요, 문은 운을 맞추지 않은 글을 말합니다. 합해서 시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 세 자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다시 한번 제가 이 세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전당 홍가신 연구라는 책에서 이 수록된 작품을 보면 시 위주로요, 오원절구, 오원사원 이렇게 해서 6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수록했습니다. 대략 186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또한 같은 책 4편에서 만전당의 시를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상의 생활과 사문에서 느끼는 감회 등등 해가지고요, 시의 내용 또는 시를 지키는 동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도로 도표를 통해서 감회, 완투, 증시, 차운, 별한, 탐승제사 이런 식으로 시의 내용 또는 동기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잠깐 보면은 여기서 감회나 별한, 이것은 그 시인의 시를 지을 때의 감정을 표준으로 분류했다면, 탐승, 증시, 차원, 제사, 이것은 시를 짓게 된 동기를 위주로 분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분류의 표준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3가지 중요한 업적을 기반으로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하고 새로운 이해를 이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존의 업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없는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장 필요한 작업은 추가 고증 및 주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옛날 문인들이 남긴 시문은 현대인들이 하는 작업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다양한 주석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깊이 있는 주석 작업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로서 숙창주 이은암이라는 시를 뽑아봤습니다. 개교호 안서 운비 야 불개 야 불패 시문 올하탄 풍송 학청녀, 해석을요, 창주 이은암에서 자면서 바위집 좋아하는 손이 있어 구름 낀 사리짝을 밤에도 안 잊었네. 때때로 달 아래 흐르는 여울소리 듣노라면 바람이 하게 맑은 울음 불어보내리 해서 문집에 실린 그대로를 제가 따왔습니다. 아주 번역을 잘 하셨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좀 더 알아볼 내용은 없는가 해서 문집에
시 말고 문장 중에서 문 중에서 이은암기라는 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이은암이라는 요 건물은 부여 낙화암 서쪽에 지었다라고 하고요. 그 기록에 따르면 홍가신이 마련한 세칸 초가집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주 이은암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은암은 부여 낙화암에 지었다고 했는데 이 시에서는 창주라고 앞에 붙였습니다. 대체로 저 주자가 들어가면 지명이거든요. 지명. 그래서 그러면 혹시 부여에 창주라는 지명을 쓴 곳이 있는가? 아니면 낙화암의 또 다른 별명이 창주인가? 하여튼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창주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조선 시대를 풍미했던 주자학의 선조 주시가 만년에 자기 스스로를 창주 병수, 창주의 병든 늙은이라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주라는 요 지명은 주자가 만년에 자기를 별칭하던 스스로의 별명이었죠. 그래서 이 창주가 혹시 그거와 관계는 없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은암기 마지막에도 홍가신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주 병구수기, 창주의 병든 늙은이가 기록하다. 주자와 똑같이 사인을 했죠. 자기 글에.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누구누구를 너무나 흠모하고 이럴 때는요. 자기 글에 일부러 그 사람의 별명을 가지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인을 가지고 혹시 홍가신이 주자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흠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제목에서도 앞에 부여 또는 낙화암 이은암이 아니라 창주 이은암이라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 홍가신이 본인이 지은 암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자 이름인데요. 이은암 앞에 붙은 이은 이 이은은 옛날에 도학자들의 두 가지 상반된 처세 태도를 일컫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 이자는 관리의 이자죠. 그래서 출세하다, 관리로 세상에 나가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은자는 반대죠. 은거하다. 이와 은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된 개념을 써서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옛날 도학자들에게 은거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딱 받아들이는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출세하지 않았을 때의 또 다른 처세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낙화암 홍가신이 지은 건물뿐만 아니라 역대 많은 문인들이 이은이라는 호를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당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각지에 이은제, 이은당, 이은암 이런 당호를 만든 당호로 지은 건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가신도 그런 관리로서의 도학자로서의 두 가지 처세 태도를 일컫는 말로써 다른 어쩌면 유행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래서 단순히 이은암 하는 것보다 이런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구절에 나온 학력, 학의 울음이라는 요 말인데요. 중국 육조 시대 육기라는 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삼국지로 유명한 소설 삼국지로 유명한 그 세 나라 중에 오나라가 마지막 망할 때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는 오나라가 이미 망했죠. 망해가지고 이제 은거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해 근처 시골에서 은거하면서 정자, 화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생 정권인 진나라에 야 나도 한번 출세해보자 해가지고
나가서 이 일을 하려고 사천 성도에서 작은 자리 하나 잡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누구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기는 마지막으로 처형당하기 직전에 저 마지막 말이죠. 화정의 학 울음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탄식하면서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육기니까 육조 시대니까 그 이후로 아주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로 한시를 공부한 사람들은 시에서 학의 울음소리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이 앞에 화정을 써가지고요. 화정 학려라기도 하고요. 아주 화정을 넣지 않고 그냥 학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유롭고 평화로운 은거 생활을 일컫는 고사성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학이 울음소리가. 물론 꼭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실제 조사나 기록을 통해서 혹시 부여 낙하암 근처에 학이 많이 다녔나? 살았었나? 이것도 한번 조사해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이 울었는지 아니면 홍가신이 상징적으로 이 학 울음소리를 썼는지 그래서 만약에 학 울음소리가 실제로 학이 많이 살았으면 그 상황을 그냥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학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로 이 학 울음소리라는 시어를 썼을 수 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홍가신의 시를 주석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자꾸만 첨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요, 뭐 다르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바꿔본 번역입니다. 이은함에서 묵다. 낙화암 근처 초가지 좋아하는 사람, 구름 속 살림은 밤에도 닿지 않네. 때때로 달날에 흐르는 강물 소리에 들려오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학의 맑은 울음소리. 이렇게 약간 이제 바꿔봤는데 이 학의 울음소리가 실제로 울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유로운 은거 생활을 어떤 추구하는 자기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홍가신의 시에서 이 도학적 내용을 담은 시가 발견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조선 시대 문인들의 한시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한시는 오원시와 칠원시를 중심으로 경률이 완성되면서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당나라 때, 이때가 전성기라고 흔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한시를 별명으로 당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당나라 때 이후에는 과연 한시가 사라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라만 보면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 이후 원명 청시대 현대 이르기까지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 시가 쓰인 숫자는요. 그런데 왜 보통 한시하면 당시라고 하는가? 그 당시에 가장 명작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후에 지은 시는 별로 작품이 좋지 않단 말이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보통 하고요. 다만 바뀌었다, 변화했다. 요즘은 그렇게 풀이하는데요. 당나라 이후의 시는 두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 각 한 구절 한 구절의 글자 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4글자, 5글자, 7글자 완전히 정해진 숫자로 시를 쓰던 것이 이제 바뀌어서 글자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의 내용에서 이제는 우주적이고 어떤 거창하고 인생관을 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주변의 사소한 일 이런 거를 담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글자 수가 5원 7원에서 자유롭게, 이게 자유롭다는 말은 조금 약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숫자가 있긴 합니다.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그렇게 지은 시를 특별히 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우리는 당시, 송사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도 송사도 다 시입니다. 시인데 다만 글자 수가 들쑥날쑥한 것이 송나라 때 유행했던 사다에서 송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글자 수가 변하는 것이 특징이긴 한데요. 송나라 때 도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송나라 때 시에는 천리시가 많이 발달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시에 경치나 어떤 이런 것보다 철학적 내용,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적 내용을 시에 담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유봉이라는 요 시, 홍가신의 시입니다. 여기에서 위에 파란 줄에 동기를 적은 부분이거든요. 선유봉이라는 시입니다. 선유봉에서 허미숙, 아까 나온 허봉이죠. 김자첨, 김수, 그 밖에 여러 벗들로 더불어 시를 짓는데 월, 도, 천, 심, 처로 운을 나누어서 나에게는 도, 내가 도자로 운을 맞추어 시를 쓸 차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썼다. 다시 말하면 월, 도, 천, 심, 처라는 5글자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글자를 하나씩 나누어서 우리 시를 줘볼까 했는데 나는 도자 차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짓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네 구절이죠. 두 번째 글 마지막 명월 조 고도 할 때 도, 마지막 수지 인 제도 도, 이게 한국 발음으로도 도이죠.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글자를 발음이 같은 글자로 맞추어 쓰는 것이 운을 맞추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를 도자의 운으로 두 번째 마지막 글자, 네 번째 마지막 글자를 맞추어서 시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홍가신과 친구들은 왜 월도 천심처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왜 이걸 가지고 운을 나누었을까? 그래서 이 시를 보면요, 청야음이라는 시입니다. 첫 구절이 월도 천심처예요. 어떤 시의 첫 구절이 월도 천심처예요. 그다음에 풍내 수면시 일반 청음이 요득 소인지,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면요, 제가 이제 바꿨는데 맑은 밤 하늘 한가운데 떠오른 달 수면에 불어오는 바람 똑같은 이 맑은 맛을 아는 사람 드물어다. 이렇게 읊은 맑은 밤 청야음이라는 시인데요, 바로 중국 북송 때 소옹이라는 철학자의 시입니다. 소옹은 또 바로 주자학의 선조죠. 주자학의 선조. 그러니까 이 주자학자들이 가장 추앙하는 조상 중에 조상의 셈이죠. 소옹, 소광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소광절의 청야음이라는 시의 첫 구절. 워낙 도학자들이 서로 추앙하는 인물이니까 그 사람의 시 첫 구절을 따가지고 우리 이걸 나누어서 한번 시를 지어보자 해가지고 하나씩 맡아서 시를 지은 거죠. 지금 제가 방금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158쪽입니다. 자료 158쪽에 보시면 위에 접시 사진이 3개 있죠. 접시 사진이. 제가 이거를 준비를 이 바탕 화면에 크게 지금 해놨는데 이 컴퓨터가 지금 PPT 기종이 안 맞나 봐요. 판본이 안 맞아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했는데 오히려 안 보이게 됐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경매가로 굉장히 값이 나간 중국의 청화백자에다가 접시의 바닥면에 바로 소옹의 이 시를 새겼습니다. 청야음. 그래서 소옹의 유명한 시여서 매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 때도 그 안에 이 글씨를 넣을 만큼, 식구를 넣을 만큼 유명한 시인 거죠. 이게 왜 유명하냐? 바로 하늘 한가운데 떠오른 달, 수면에 불어오는 바람, 이 두 구절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내가 추구하는 도학의 이상이다, 이런 뜻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학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 을 말한다. 이것을
말로 풀지 않고 이미지로 설명한 나의 이상이다. 그래서 이 도학자들 사이에 유명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는 도자기에까지 새겨서 유통시킬 정도로 유행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의 시인들도 그 시를 즐겨서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운을 나누어서 시짓기 놀이를 했을 정도로 유행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시를 지은 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유봉. 우리나라 전국에 또는 중국에 선유라는 이름을 넣어서 쓴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선유. 그래서 신선이 놀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바, 섬, 절벽, 봉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봉이 과연 어디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맞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여기 저 아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선유가 뭐가 들어가나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핏 떠오르는 거로 제1구에 멀어서 찾아가기 힘들었다. 밝은 달에 외로운 섬을 비춘다. 이런 구절을 봐가지고 혹시 저 군산에 있는 선유도 아닌가, 홍가신이 선유도에 가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닌가, 그냥 추측입니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한 지명의 고증도 가능하다면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어로 쓰인 옥적, 옥으로 만든 필이 옥적인데요. 옥은 금속 중에서 가공 난도가 아주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옥으로 피리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옥 피리는 아니고요. 대나무 피리를 미층으로 많이 썼다. 옛날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유봉이라는 시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고사들을 안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머나먼 선유봉 또는 선유도 힘들게 찾으니 밝은 달에 외로운 섬 비춰주는가, 피리 세곡 연주하니 다시 오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이런 내용으로 지은 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송가심이 굉장히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천타, 부만타, 독립화, 정향, 즉차, 시승상, 하필, 황사랑. 여기에서 천떨기, 다시 만떨기, 동쪽 숲엔 꽃향기 그윽하네. 이 좋은 꽃 상줄만 하거늘 하필 황사랑을 만나려 하리. 황사랑, 이것 때문입니다. 이 꽃이 잔뜩 핀 것을 감상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다른 건 다 그런데 마지막에 황사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황사랑이 뭔지를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팔형시 중에 하나에서 이건 넘어가고요. 황사랑 관련 전고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두보에 강가에서 꽃을 찾아 혼자 걸으면서라는 시 7수가 있거든요. 연작시 7수가 있는데 그 중에 6째 수의 첫 구절이 바로 황사랑집 골목길에 꽃이 가득 피어 라고 두보가 시를 읊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사랑은 두보가 꽃이 성도에서 꽃이 많이 핀 어느 이웃 아낙네죠. 황사랑집을 찾아가가지고 꽃을 감상하는 것을 노래한 시인데 일종의 홍가심이 나 이 시를 보았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두보의 이 시를 내가 봤어. 우리 왜 옛날에 친구들이랑 토론할 때 너 이 책 봤어? 이러면서 막 토론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보의 시에 나온 꽃이 활짝 핀 이웃집 그 아줌마 왜 꼭 그 집 찾아갈 필요 있느냐? 여기도 꽃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폭넓은 독서량을 내세운 그런 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거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중양절 이야기인데요. 제가 정말 뭐를 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르신들 예전에 혹시 중양절이라는 명절 지낸 적 있습니까? 중양절. 우리 한국에서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홍가신이 쓴 중양절 시입니다. 중양절.
선대의 가을 풀 오래 있고 연기 호수에 물기운 푸르라 이 몸 먼 데서 온 손이 되어 내일이 바로 중량이로세 저녁 노을 모래 언덕에 차고 서쪽 바람 바닷가에서 나네 서로 이끌고 가절 보내기 아까워 향기찬 꽃까지 하나 꺾어 꽂노라 이러면서 마지막에 향기찬 꽃까지 하나 꺾어 꽂노라 라고 시를 맺었습니다. 홍가신의 중량절 내일이 중량절이죠. 예, 그래서 이 중량절은요 음력 9월 9일 민간 전통 명절인데 여기서 제가 말한 민간은 중국입니다. 민간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땠는지 아까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9월 9일 9는 음양에서 가장 숫자가 큰 수입니다. 이게 겹치잖아요. 9월 9일 그래서 중양 양이 겹치는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중구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 중량절에 옛날부터 풍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을 비는 풍습,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 그 다음에 장수를 기원하는 잔치를 여는 풍습, 그래서 나중에 경로잔치를 하는 풍습, 중량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중량절의 기원은 가을에 모든 가을의 활동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접어들기 시작할 때 총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의식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요 바로 10년 전에 2012년 전국인민대표대 상임위원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해죠. 인민대표대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9월 9일을 노년절로 아예 규정했습니다. 옛날에 중량절 명절을 이제 우리는 노년절 노인절이죠. 경로절로 이제 정식으로 명절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음력 9월 9일마다 경로잔치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량절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입니다. 노년절, 중구절, 등고절, 제조절, 쌍구절, 쇠추절, 경로절, 구구중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 쇠추라는 건 뭐냐면 가을에 햇볕을 쬐다는 의미인데요. 중량절은 봄의 청명절과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청명절은 양력 4월 5일 전후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예전에 식목일 전후 청명절입니다. 청명절은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게 청명이고요. 중량절은 활동을 끝내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청명과 중량이 짝을 이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찌 보면 절기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명절이었죠. 청명과 중량이 이때 연날내기도 하고 떡도 만들어 먹고 가장 많이 나왔던 기록이 국화입니다. 국화꽃 감상하고 국화주를 담가 마시고 두 가지가 아니라 이 국화와 관련된 행사가 많고요. 사청 아까 말씀드린 푸른색과 작별하는 뜻이죠. 이제 겨울이 접어드니까 그래서 청명절에는 답청을 하고요. 중량절에는 사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유꽃기 이게 이제 상당히 말이 많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맹호연의 시에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머리에 수유를 꽂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수유에 뭐냐? 열매냐, 꽃이냐, 나뭇가지냐 설이 많았는데 꽃일 수는 없죠. 당연히 가을이니까. 그래서 열매라고 지금은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수유를 꽂아서 이 수유가 향이 강하거든요. 열매가. 그래서 몸에 좀 향기도 나게 하고 좀 독기도 제거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요. 이 많은 유명한 시인들이 중량절 시를 썼습니다. 노조린 당나라 초기 4대가 중에 하나죠. 세관각에서 제가 번역을 한 걸 보시고요. 왕발 역시 당나라 초기 천재 시인 왕발, 맹호연, 왕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왕유입니다. 바로 왕유의 시에서
가장 중량절 시로서 유명한 게 이겁니다. 왕유의 시. 그래서 이것만 볼게요. 혼자 타향에서 백이 되어 명절 만날 때마다 가족 생각 배가 되네. 지금쯤은 형제들 높은 곳에 올라 모두 수유 꽂고 있을 텐데 한 사람이 부족하래. 한 사람이 나죠. 내가 고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형제를 그리워하는 시 중에 으뜸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중량절 시가, 왕유의 이 시가. 그래서 200도 중량절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200은 국화주를 마셨네요. 그렇죠? 국화주를 한 번도 아니에요. 어제 마시고 오늘 또 마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두보도 바로 두보의 그 유명한 시 등보, 이것도 바로 중량절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백거의 이래가지고 두목, 신기질은 송나라 때 이 사람은 보시죠? 글자 수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이 송사입니다. 이렇게 송사로도 중량절을 노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 모택동도 이 중량절을 사로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택동의 사 볼까요? 인생은 쉬이 늙고 하늘은 늙지 않아. 해마다 중량절 지나왔네. 올해 즉 1929년 또 중량절 맞아. 전쟁터 국화 유난히 향기롭네. 해마다 한 차례 거센 가을바람 봄빛 같지 않네. 봄빛보다 나은 것이라면 말리 가득 살이 내린 광활한 강과 하늘이라네. 이렇게 전쟁터에서 거꾸로 이것은 꺾이지 않는 지상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당도 다른 문인들과 못지않게 중량절이라는 시를 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여러 문인들이 혹시 중량절 노래한 시는 없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중량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싶었던 제언을 정리하자면,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자료 1차로 전면적 번역해서 소개한 것은 정말 훌륭한 업적이고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가신의 시에 등장한 인명이나 지명 보증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문집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주작인데요. 역대 선인 문집은 세대의 변화에 따른 세대의 공감을 위한 세대의 언어를 담은 끊임없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자리에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석해서 같이 듣고 같이 배우고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면 좋겠고요. 이제는 단순히 문중의 체원을 넘어서서 같이 어울렸던 다른 문중과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이런 작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줄이느라고 좀 급하게 해서 서둘러 달려온 느낌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신 선생님의 그 학술 면모와 그 시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홍가신의 독서의 세계와 시적 감성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었습니다. 홍성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네 분의 지역을 배를 모두 마쳤고요. 한 5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서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박동성 아산학 연구소 소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